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꺼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은 조용히 남몰래 아들의 곁을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남편과 함께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 확장을 욕심내다 결국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은 한순간에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남편은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을 등졌고, 어린 아들과 저는 한순간에 길바닥에 서게 되었죠. 갓난아이나 다름없던 아들을 사촌 언니 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해외로 나가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게 제가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한 이유였습니다. 아들은 제게 늘 이모라 불렀고 친척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멀리서나마 장학금, 유학비, 여러 가지 명목으로 아이를 도왔습니다. 혹여라도 제 존재가 아이 인생의 짐이 될까 두려워 늘 그림자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들은 똑똑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에 갔고 결국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멀리서 조용히 응원만 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봐 주지도 못했는데 저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부모라면 누구나 하는 그런 걱정이었죠. 하지만 결혼 이후부터 조금씩 이상한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얘기, 처가에서 자꾸 남편을 종 부리는 듯하다는 얘기. 그래도 저는 쉽게 개입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웠거든요. 그러던 중 아들은 결국 대기업을 그만두고 장인의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는 장인은 아들을 이사 자리에 앉혀줬지만 실상은 종처럼 부렸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도 대놓고 면박을 주고 작은 실수에도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쥐어뜯는 듯 아팠지만 저는 여전히 멀찍이 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늘 착했습니다.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주눅 들지 않고 묵묵히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쩌면 장인의 눈에는 더 만만하게 보였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도 쉽게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다 제가 만든 업보라 생각하며 감내했죠. 하지만 최근에 벌어진 그 일만큼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결국 제 한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들을 직접 만나러 나선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저는 모든 걸 참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습니다. 장인의 회사에서 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이렇게 손 놓고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제 사업거래처 사람을 통해 장인의 회사와 접촉했습니다. 거래 미팅을 가장해 식사 자리를 마련했죠. 저는 신신모터스 거래처 대표라는 명목으로 앉아 있었고 아들은 엄청 놀란 눈빛이었습니다. 가끔 보던 친척 이모가 거래처 대표로 맞은편에 앉아 있으니 말이죠. 이번에 저희가 신제품 공급 계약을 새로 논의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거래가 될 겁니다. 제가 차분히 말을 꺼내자 장인은 능청스럽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 대표님, 믿고 맡기겠습니다. 저희 이사도 실무 경험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요. 장인은 말을 이어가며 슬쩍 아들을 깎아내렸습니다. 이 친구가 원래 대기업 출신이긴 한데 솔직히 말해 중소기업 감각은 아직 부족합니다. 제가 옆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대표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장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미묘한 무시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내 앞에서 직원인 사위를 깎아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잠시 후 장인이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나섰고 저 역시 조용히 일어나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장인의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너 오늘 회의 준비한 거 그게 다냐? 거래처 앞에서 창피한 줄 알아라. 죄송합니다. 장인 어른, 대기업 다닐 땐 뭐 잘난 줄 알았겠지. 내가 이사 자리에 앉혀줬으면 알아서 굴어야 할 거 아니야. 하라는 대로만 해. 그 순간 장인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대충 준비하면 자리 내놔. 알겠어? 뺨을 맞은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졌습니다. 여태껏 참고 있던 모든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대표라는 작자가 참 대단하군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갔습니다. 그제야 장인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대표님, 밖에는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장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나는 신신모터스 대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어머니요. 순간 아들도 고개를 번쩍 들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동그래진 그의 얼굴에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차분히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성준아, 이제까지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내 친엄마야.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 삶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눈빛에 어렸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평생 이모라고 믿어왔던 사람이 사실은 어머니였으니까요. 며칠 뒤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땐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너무 어린 널 내가 키울 여력도 없었고 살아보니 세상은 더 냉혹하더구나. 멀리서라도 너를 도와주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은 내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 따라붙었었어. 그 사람들은 빚만 요구한 게 아니었단다. 심지어 너까지 해치겠다고 협박했었어. 아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려왔습니다. 저까지 해치겠다고요? 그래. 그래서 너를 친척집에 맡기고 나도 이름을 바꾸고 해외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단다. 그저 너만은 아무 탈 없이 자라주길 바랐다. 그게 나한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어. 아들의 눈에 어느새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곁에 항상 있고 싶었지만 그땐 내가 이렇게라도 사는 게 그리고 이렇게라도 널 돕는 게 최선이었단다. 아들은 길게 숨을 내쉰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젠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은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어머니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억눌렀던 미안함과 안도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럼 내 아들아 고맙다. 아들은 결국 장인의 회사에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저도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회사를 다니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제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 잃었던 세월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처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퇴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장인과 장모가 곧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사 자리까지 만들어줬더니 배은망덕하게 그만둬. 니네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다며? 이제 돈 맛 좀 보니까 사람 변했구나. 장인은 윽박질렀고 장모는 교묘하게 덧붙였습니다. 아휴, 우리 소희는 요즘 애기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 성준이 내가 벌어오는 돈도 없는데 앞으로 생활비는 어머니가 대주셔야겠네. 노골적인 돈 요구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처가의 태도에 질린 듯 점점 입을 닫아갔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별거를 제안한 것도 사실 아들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잠시 따로 지내볼게요. 지금은 와이프랑도 대화가 잘 안 돼요. 이젠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했지만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려 애썼습니다. 그래, 성준아, 너도 이제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러나 처가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핑계로 아들에게 연락을 지속하며 심리적으로 압박했고, 장인은 아들을 다시 회사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장인은 저에게까지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사돈, 우리 사돈도 어차피 이제 가족 아닙니까? 이참에 우리 회사도 같이 키워봅시다. 성준이 장래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투는 겉으로는 웃으며 제안을 하는 듯 했지만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저는 차가운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 성준이 장래는 제가 알아서 챙깁니다. 사돈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후 장인의 탐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급기야 성준이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라고 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책임질 회사 아니냐. 내 명의로라도 자금 좀 끌어와라며 사위라는 위치를 악용했습니다. 이젠 노골적으로 아들의 신용까지 이용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금액을 제시하며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며느리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라며 재결합을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그들의 본색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조력자, 정노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네. 그날 이후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추악한 민낯은 차례차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모자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고, 이제는 저를 어머니라 자연스럽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가 쪽은 전혀 달랐습니다. 장인은 여전히 돈 이야기를 꺼내며 교묘히 압박했습니다. 사돈, 사업에 좋은 기회가 하나 들어왔어요. 자본만 조금 보태주시면 우리 성준이도 회사 공동대표 자리에 앉혀줄 수 있지요. 그 입가에는 얄미운 미소가 어슬렁거렸습니다. 장모 역시 아이를 핑계로 접근했습니다. 사돈, 우리 소희가 요즘 우울증 기미가 있대요. 아이도 불안정하고 아무래도 가족이 함께 살아야 안정을 찾을 것 같아요. 그들은 어쩌면 제가 쉽게 돈을 꺼내줄 줄 알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준아,
이제 정말 단단히 마음 먹어야 할 때다. 내가 선택해라. 아들은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와이프도,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저는 아이만 데려오고 싶어요. 이혼도 진행하겠습니다. 아들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중이던 며느리는 처음에는 아이를 핑계로 울먹였지만 점차 아이를 볼모 삼아 합의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이 위해서라도 5억 정도는 위자료로 생각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노골적인 금전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장모까지 전화를 걸어와 사돈, 아이 키우는 거 생각해서라도 좀 양보해달라며 압박했습니다. 이젠 아들도 그저 묵묵히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오래전부터 믿고 지낸 사업 파트너이자 법률 조력자인 정노연이 있었습니다. 정노연은 제 상황을 차분히 들은 뒤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준비되셨습니다. 사돈 쪽 생각보다 더러운 구석이 많습니다. 정노연은 장인의 회사 재무 상태부터 과거 거래, 기록까지 하나하나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장인은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리고 있었고 사채까지 연계되어 있었습니다. 이 양반 꽤 오래전부터 비자금 돌리고 있었네요. 세무조사 한 번만 들어가면 아마 오래 못 버틸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모 역시 오피스텔, 상가 건물 몇 채를 딴 명의로 숨겨놓고 세금을 탈루하고 있었습니다. 이쪽도 국세청에서 알고 보면 좋아하겠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식적으로 움직이자고. 그리고 정노연의 법률팀이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재산 분할, 양육권 소송, 그리고 국세청 제보까지 차례대로 준비했습니다. 며느리 측은 처음엔 쉽게 이혼이 될 거라 여겼지만 재산 은닉과 자녀, 양육권 문제로 소송이 복잡해지자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장인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그깟 국세청이 뭘 알겠어. 이 나이에 감옥 갈 일 있겠나? 하지만 그 역시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정노연은 이미 국세청 내부 고발 시스템까지 활용해 비자금 자료를 제출한 상태였죠.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세무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이 회사와 자택을 동시에 들이닥쳤고 장인은 그제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억눌렀던 분노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야 시작일 뿐입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법원 앞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장인과 장모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이 보인다. 내가 이겨낸 거야. 성준아. 아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후회도 미련도 없습니다. 법정 안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장인은 피고석에 앉아 이미 초췌해진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장모 역시 풀 죽은 얼굴로 연신 입술을 깨물며 떨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담담하게 최종 구형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사채를 이용한 불법 자금 세탁 및 탈세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차명재산을 통한 부동산 투기까지 반복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합니다. 법정 안 곳곳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 장모의 혐의에 대한 구형이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차명 부동산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탈세를 반복했습니다. 배우자의 범죄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므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움켜쥐었고 장모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정회를 거쳐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김태봉에게 징역 4년, 벌금 15억 원을 선고합니다. 피고 오명자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억 원을 선고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장인은 그대로 힘이 풀려 피고석에 쓰러질 뻔했고 장모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한때 우리 아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오만했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탐욕이 부른 파국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길, 정노연 변호사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새 출발입니다. 저는 정노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변호사 덕분이죠. 오래 준비해 온 만큼 속 시원합니다. 그동안 처가에서 행한 온갖 횡포와 욕심, 교묘한 조작들, 이제는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며느리 역시 이혼이 확정되며 최소한의 재산만 가져가게 되었고 손주의 양육권은 아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아들에게 통곡하며 매달렸습니다. 성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야. 아이는 어쩌고? 아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넌 너의 길을 가라. 그날 이후 아들은 모든 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손주가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 이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짜 제 삶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성준아, 이제부터는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시간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소란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제 저희 모자는 조용하고 단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피로와 상처를 조금씩 덜어내야 했으니까요. 저도 무리하지 말라며 손주와 시간을 보내주었습니다. 손주는 어느덧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아침마다 학교 가기 전 제 방에 먼저 들러 인사합니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밝게 웃으며 문을 나서는 손주의 모습만 봐도 하루가 든든해집니다. 아들은 최근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억눌렸던 회사 생활과는 달리 본인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업 경험이 있다 보니 필요한 부분은 가끔 조언도 해주고요. 어머니, 이젠 제가 어머니 덕을 좀 보는 것 같네요. 아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둘이 의지하면서 가는 거지. 그게 가족이잖니?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덧 아들도 자신만의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지나간 일을 떠올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숨죽이며 아들 곁을 지켜보던 시간들, 마음속으로만 수백 번 이름을 부르던 밤들, 그리고 끝내 아들의 곁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그날까지 모든 순간이 아프고 힘들었지만 이제와 생각하면 그 또한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 이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가족 안에서의 진심과 신뢰가 가장 큰 재산이라는 거요. 성준아,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언제나 내 곁엔 내가 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아들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사람이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요. 이제 저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소박한 식사를 함께 합니다. 큰 식탁에 둘러앉아 손주가 깔깔 웃고 아들이 차분히 일주일 이야기를 들려주는 평범한 시간들. 그게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삶입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가족으로 인해 마음 아픈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멀리 돌아가더라도 결국 진심은 통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제 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냈듯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평온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